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97명 증가했습니다.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낸 건데 산발적인 N차 감염 양상도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엿새째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향후에 과거에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 소규모 또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을 때 2차 대유행으로 보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거에는 2차 대유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게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이 추세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가을철에 다른 호흡기 증상하고 같이 오버랩되면서 이게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엄중한 상황.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진단하시는지요? 일단 초기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방역 당국에서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모임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종교계에서 왜 우리한테만 대해서 과도한 방역 조치를 취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정규 예배를 허용을 하면서 동시에 종교 소모임까지 허용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종교 소모임뿐만 아니라 이제 친교 활동까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한 1, 2주 동안에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개척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급속한 확산세의 시발점 어쨌든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루어진 거고, 초기에 사랑제일교회 감염원이 유입이 됐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 그러니까 방역당 문제도 있고 실제로는 교회 자체에서도 어떤 자정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GH형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유형이 GH형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였는데 이 GH형이 기존의 바이러스 유형보다 6배 정도 전파력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과도 좀 연관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GH 유형은 지금에 나오는 네, 어떤 교수님, 잠시만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앞선 뉴스에서는 560여 명 정도라고 했는데 조금 전 그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166명이 추가로 확진받아서 623명이 됐습니다.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GH형 관련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연관성이 있는지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돌연변이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 중국 쪽에서 3월 달 경에 처음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급했던 게 S형하고 L형. 네. 그 뒤에 나온 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게 A, B, C형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류되기 시작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S, V, L 그리고 기타, 그리고 G형 같은 경우에는 또 세 분화해서 3개로 나눠집니다. 토탈 7개 유형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과거에 중국이나 영국 측에서 나왔던 분류 체계는 많이 인용하지 않고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SV하고 G형 이렇게 분류를 하는 체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GH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아니고 7월 달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7월 초에도.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S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한교민 같은 경우가 S형을 주로 나타냈고, 초기 초기 형태입니다. 그 V형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신천지가 V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G형 같은 경우가 뭐 G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부산의 러시아 선박 같은 경우가 보통 GR,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이태원 클럽발부터 해가지고 대전, 광주로 이어지는 요 전파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유형이 GH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GH형이 다른 유형보다는 6배 정도 최대 전파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요거는 임상적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돌연변이에 대한 분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응 체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요 전파력은 상당히 좌우를 받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유전형들이 어떤 전파력이나 병원성을 갖는지는 실제 동물 실험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배까지 뭐 전파력이 강할 수도 있다라는 그건 하나의 가설이고 예. 그거에 대한 검증은 추가로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에 나와 있는 최근에 뭐 사랑제일교회발 어떤 집단 감염이 전파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GH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큰 좀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자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확산세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따라서 그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6배라는 게 네. 해외 사례를 데이터를 보고선 했던 건데 해외 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전파력이 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유전형을 접목을 하다 보니까 네. 마치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 전파력이 높은 거냐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외보다는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불리는 것을 방역이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전파력은 그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아직 확실히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랑제일교회의 어떤 지금의 전파 양상은 그 당시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 종교 집단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교 단체가 어떤 집회를 하는 데에 대해서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반론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완화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유전형하고 연관지으면 연관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 연관 관계는 향후에 좀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지금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앞서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이 양상도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광복절 때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의 일부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집회 행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실내든 실외든 간에 다수가 모이는 환경이면 집단 감염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에 주최 측 추산으로는 한 5만 명 정도가 모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어떤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러니까 집회를 막는 과정에서 또 더 밀집하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조성이 됐고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날씨도 더웠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착용 안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네. 일부의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기도 했고 이런 환경이 야외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뭐 10명 남짓 정도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확진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 실제로 방역 당국에서 제대로 밝히지는 못할지언정 지역사회의 어떤 숨은 감염자로 변환이 돼가지고 향후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광복절 집회 참가자 관련한 그래픽 좀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조금 전 말씀하신 광복절 집회 참가자의 전국적인 확산 양상입니다. 조금 전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들어보면 부산 지역에서도 일단 확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전국 각 지역으로 퍼져 있는데 이 중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도 있고 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교인 가운데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연락 안 되신 분들 중에 감염자가 있거나 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보다 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과거에 네.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전파 때도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실제로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한 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그 뒤에 이분들의 소재 파악이 됐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케이스로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그 신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단순 방문자들 포함해가지고 한 4,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수도권 거주자가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1,400여 명 정도가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주소지가 불명확한 분들도 계신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불명확한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 부분,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지났거든요. 지금까지도 각 지역에서 실제로는 다른 국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도 늦었지만 가급적 빨리 소재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진단 검사 내지는 그거에 적절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어떤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방역 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무조건 양성 판정한다 이런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데 현재 방역 시스템상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실제 검사를 받고 그거에 어떤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그렇고 실제로 검사를 행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보는 눈도 많고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거를 방역 당국의 어떤 진단 검사의 체계를 믿으시고 진단 검사를 받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 중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방역당국의 진단 시스템, 진단 검사 시스템을 믿으시고 진단 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이든 음성이든 관련돼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교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발 교회 감염 사례입니다. 노원 안디옥 교회, 노원 금난교회, 가평 남양주의 창대교회, 그리고 성북의 일심 순복음교회처럼 교회만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추가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권의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배와 모임을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런 조치만으로 추가적인 확산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지금 네. 개신교회 측에서 적극적 협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주로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한때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방역 당국에서 종교 집회에 대해서 조금 통제를 하는 경향성이 있을 때 약간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특히 개신교회 측에서 왜 우리에 대해서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느냐라는 어떤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이번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도 개신교회 측에서 굉장히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러한 조치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파주병원에서 도망쳤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25시간 만에 한 카페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한 40여 명의 손님이 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추가 감염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가 감염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 25시간 동안 이렇게 배회를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전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다행인 점은 현재 CCTV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계속 CCTV 상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 추가적인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BS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BS가 지금 현재 정규 방송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그 C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 마이크를 같이 썼던 다른 출연자분들의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마이크를 같이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방송국의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노래방에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할 때는 되게 입에 대고 노래를 부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만 방송국에서 마이크를 쓸 때에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으면 감염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노래방 마이크보다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거는 아니라 물론 이낙연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스튜디오 자체가 굉장히 좁고 밀폐된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앞에서 기자가 말을 할 때 비말이 튈 수가 있고 일정 시간 동안은 공기 중에 비말이 좀 부유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침이나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에 비말이 어떤 오염이 될 수 있는 환경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감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마이크 자체만으로 뭐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래방 마이크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마이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도 광화문 집회에서 마이크를 뭐 돌려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실내, 실외의 어떤 차이점은 있을까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집회 때 마이크를 쓴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마이크 같은 게 고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걸 입을 직접적으로 대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정광훈 목사가 집회 때 썼던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 마이크처럼 들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입에 언제든지 이렇게 접촉이 수시로 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뒤에 똑같은 마이크를 쓰게 되면 충분히 감염 가능성은 있다. 오히려 스튜디오 마이크보다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광복절 때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정치인 가운데는 첫 확진인데 이 추가적인 감염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참여 인원도 굉장히 많고 차명진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 특히 그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투입된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추가적으로 점차 나중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광화문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감염이 되신 분들은 향후에 우리가 깜깜이 환자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상황이 워낙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 이외 지역도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춰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3분의 2, 그러니까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이 과거에 1학기 때 우리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등교 수업의 형태였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뭐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볼 때에는 성공적으로 1학기는 초중고등학교가 마쳤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그 방역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2학기 때는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려고 하다가 네. 지금의 사랑제일교회 발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인원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과거에 1학기 때의 교훈을 삼아서 일선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들을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자체별로 방역 당국에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대신에 그래도 언제든지 위험성은 있습니다. 가장 네. 위험성이 있는 어떤 그룹이라고 집단이라고 하는 게 학교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그래서 오늘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바뀌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단 2단계라고 하면 실내에서 50명 이상이나 실외에서 100명 이상의 모이는 행위는 금지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고위험 시설 12개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운영을 당분간 한 2주 동안 할 수가 없게 되고 네. 그리고 중위험 시설하고 저위험 시설이라고 또 분류되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가 크게 강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체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유연이나 아니면 근무 환경을 좀 제한하는 그런 단계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도권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네.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을까요? 일단 수도권 상황이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한 네. 수도권으로 이행이 되는 거고 향후에 지금 산발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급속하게 확산이 된다라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2단계가 지금 어제 총리께서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는 이게 2단계가 맞느냐 1.5단계다라는 어떤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핵심 조치에 대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가 또 변경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아마 3단계로 전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강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뭐 결혼식이라든지 돌잔치, 장례식 이런 거에도 다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뭐 돌잔치나 이런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 분들도 또 다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개인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실 수도 있고 네. 뭐 굉장히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적극 협조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인데 이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